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의 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제강점기 때의 통치 체제의 변화가 있죠. 총 3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궤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경제, 혹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잊어버렸을까 봐서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때의 체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1910년도, 그 다음에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도, 1920년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초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통치, 정치는 무슨 통치, 무단 통치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침탈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간다. 무조건이다. 예, 무조건 뺏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20년대에 좀 부드럽게 해주는 문화통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죠.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주죠.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풀어줘요. 자, 문화통치를 하는데 일본 애들이 좀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운동을 막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물산장려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물산장려운동이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면서, 누구도 풀어준다? 우리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37년도에 뭘 일으켰습니까? 중일전쟁이 일으켰고, 41년도에 태평양전쟁에 참여를 했죠. 이 연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럼 이때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참기지와, 그죠? 그러니까 병참기지와 우리나라를 지네들이 전쟁하기 위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뜯어가요. 다 뜯어가고 못 사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다 수탈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탈 경제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시기별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제강점기 때의 경제, 특히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와 비슷한 일을 앞에서 했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분으로는 토지세의 부담을 공정히 하겠다,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명분이 그래요, 명분은. 근데 목적은 수입을 늘려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토지 매매 저당을 자유롭게 해서 토지 약탈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조사 사업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했느냐라는 거죠.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했어요. 1910년도에 임시 토지조사국. 그리고 나서 토지조사령을 12년도에 발표합니다. 요 기구도 중요하고 요 연도 토지조사령도 중요해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토지를 신고해라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라. 신고해야지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단 무슨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해 준다. 다른 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해준다. 다른 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된 공유지,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또 관청에서 소유한 소유지, 관청 소유지, 그 다음에 가문에서 만든 문중 소유지, 그 다음에 왕실이 가지고 있는 왕실 소유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다 무슨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 없는 토지가 돼버리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개인 소유 된 사람 더 많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문중 소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연결해주고, 또 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명의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이게 너희들 공동의 땅이야, 이 땅은 팔아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려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토지들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실도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자, 결과로 볼게요. 총독부 당연히 지세 수입이 증가하겠죠. 세금 수입이. 그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미신고 토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선총독부가 소유를 해요. 어마어마한 땅이겠죠. 이거를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 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서양 애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었어요? 경작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작권. 이 경작권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작권 인정이 안 해준다. 그럼 보통 소장농들이, 아버지가 소장농이면 그 경작권을 인정받아서 아들 소장농이 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을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땅 중에서 요거는 공유지라고 칩니다. 문중 소유지라고 쳐요. 이건 개인 소유라고 쳐요. 그러면 얘만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장농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요만큼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김씨네, 이씨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소장농이 늘어나는 거죠. 소장농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소장농? 계약제 소장농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화전민 되거나 아니면 농민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또 뭐 일본 등지로 이주를 하는데, 특히 요 당시에 만주나 연해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사를 공부할 때에 이 당시에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오히려 1920년대에 우리의 독립군들이 활발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토지조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토지조사령이 이렇게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총독부에 나온 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 아까 그 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신고해야 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고도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에 2인 이상의 지주를 총대로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조사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밝은 사람들이 어떤 놈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일본 놈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임명을 했겠죠.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일제 산업통제 볼게요. 131쪽. 조선의 산업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의 시장. 자, 여러분들 원료 공급과 상품 판매를 시장화하기 위한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너도나도 만들었던 거예요. 원료 공급하고 상품 시장하기 위해서. 우선 회사령을 합니다. 회사령을 딱 하는데 허가제로 했다. 그럼 내가 회사 만들고 싶어. 벤처기업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회사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한번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독부가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잘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어업령. 그러면 이 어업과 관련된 것도 수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림령, 산이죠. 광업령, 광산이죠. 이런 건 다 뜯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임야조사사업. 산림령과 비슷한 거죠. 임야조사사업. 우리나라 땅. 그래서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매제까지 한다라는 거죠. 인삼, 담배, 소금. 이거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삼, 담배, 소금 같은 경우, 뭐 인삼 같은 경우는 필수품은 아닙니다만 개성상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던 그런 품목이죠. 이런 것들을 전매를 딱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금 같은 거. 그럼 소금 장수 옛날에 돌아다녔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소금 장수 소금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런 소금 장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팔아야 돼? 이거 일본 애들한테 사야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1910년대에 장행되었던 일본의 경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미증식계획 볼게요.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자,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1차 세계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잖아요. 그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배경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었죠.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고무됐었죠.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패전국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하고도 동맹관계죠. 영국하고도 동맹관계죠. 승전국주의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배경이에요. 어찌됐건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난데 일본 섬나라잖아요. 이 섬나라가 평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 그러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느냐?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뜯어가는데 이미 배경이 되었던 이 쌀의 배경인 쌀이 나는 거 어디서 납니까? 토지에서 나잖아요. 토지는 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뜯어가야 되겠다. 쌀을 증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산미증식계획.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개간하고 간척하고 수리시설 개선하고 비료 사용 확대하고 그 다음에 종자 개란하고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고 각종 수리조합 조직이라든가 토지 개량 사업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았다? 수탈량이 더 많았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뜯어간 것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뜯어간 것이 더 많더라. 그럼 우리나라는 국내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해결해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합니다. 잡곡을 수입해서 그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어라. 그 만주가 뭐 저기 그 평야지대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만주나 연해주로 갔던 그 사람들 거기가 좋아서 간 거예요?
아니죠. 쓸모없는 땅이라도 개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난 거 아주 값싸게 데려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내용들 돈 받아요. 수리조합비, 품종 개량비, 비료대금 이런 것도 소장농에게. 그럼 20년대는 좀 문화 통치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일세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해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프. 이것이 이제 생산량의 변화고 이것이 이제 반출량의 변화예요. 반출량의 변화인데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이쪽에 좀 줄어들죠. 늘어나다가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라고 놓고 본다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인구의 증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인구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잖아요. 그 증가한 인구만큼 더 많은 쌀이 필요한데 더 많은 것들을 뜯어갔다라는 얘기죠. 자,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하고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볼게요. 일본인들 한국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먹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죠. 없더라.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밥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밥이 뭐예요? 쌀밥이죠. 쌀밥. 이것이 바로 그 산미증식 계획을 말해주는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 산업무역정책에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자, 회사령 철폐하죠. 회사령 철폐합니다. 허가제 이거 철폐해요. 그래서 뭘로? 신고제로 전환한다. 자, 그래서 내가 회사 세우고 싶으면 1920년대 일본이 문화 통치하니까 너희들 부드럽게 해자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신고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일본 기업도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는데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일본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회사 세우기가 녹록지가 않아.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설립을 증가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제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버리죠. 그러니까 관세 철폐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면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일본인데 어찌됐든 총독부라는 또 하나의 어떤 총독부에서 알아서 다스리는 자치적인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제품이 관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관세를 없애버렸다. 1923년도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싸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제예요. 공장제죠.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들잖아요. 가격 경쟁이 안 돼버리죠. 물량 경쟁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은행령 1928년도에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병합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1920년대 어느 정도 한국인들이 자본가들이 이제 무언가를 해가지고 은행도 좀 만들고 뭔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로 병합을 시켜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아예 막아놓고 버린 거죠.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한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은행이 되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이 1920년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량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량도 철폐해버렸죠. 신고제로 전환했죠. 신고제로 전환하니까 일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사 설립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립이에요. 설립. 회사 설립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회사 설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내 돈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회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은행에 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어디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회사가 잘 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일본 은행에서 돈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20년대에 신은행령을 발표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하! 대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0년대 이후의 경제수탈. 이건 일본이 전쟁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1938년대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국가총동원령법,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총동원령법.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한다.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징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도 데려다가 막 그 노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징용이란 말이 나오죠. 강제로 노동자를 끌고 가는 거죠.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38년도에 나왔던 국가 총동원령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공출이란 제도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뜯어가 버렸죠. 1930년대에는 약탈 경제였기 때문에 그다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는 아주 심플하죠. 다 뜯어가 버리니까 심플한 내용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다 뜯어가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현재 오늘날까지 발전을 해올 수 있었는가, 그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